오늘 서울 한복판에서는 종이 한 장에 그려진 그 포켓몬 카드를 받겠다고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거든요.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습니다. 네,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그렇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딱 같은 시각에 한국의 디지털 국경선 너머로는 무려 1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해버렸단 말이죠. 와, 160조 원이요? 숫자부터가 압도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돈과 사람들은 과연 어떤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하루를 단단하게 무장시켜드릴 오늘의 심층 세상 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쭉 연결해보니까 아주 명확한 하나의 키워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예측 가능성과 혼돈의 대결입니다. 아, 예측 가능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네,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은 철저하게 그 룰이 명확한 곳으로 몰려들고 반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은 피해서 대탈출을 감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소식인 구글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이 흐름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번에 구글의 성적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정말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그 거대한 기술적 파도가 마침내 실질적인 현금 창출이라는 그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이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아,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막 81%나 폭증을 했고요. 특히 클라우드 부문의 영업이익은 1년 만에 무려 3배가 뛰었어요. 세산의 3배요? 사실 그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는 그저 돈만 엄청 먹는 거대한 차진호판 아니냐 이런 회의론이 엄청 팽배했잖아요. 그렇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AI 투자 비용 늘린다고 발표했다가 주가가 막 출렁인 적이 있었으니까요. 시장은 엄청난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구글의 클라우드 실적을 뜯어보니까 이들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었던 거네요. 아주 예리하십니다. 수많은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AI라는 게임에 뛰어들 때 구글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대여해주고 포커칩을 파는 그 하우스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거예요. 아, 강력한 컴퓨팅 파워랑 인프라를 빌려주면서 아주 확실하게 통행료를 챙기고 있는 거군요. 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랑 그걸 시킬 막대한 전력, 냉각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개별 기업이 그걸 다 짓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구글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거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AI 인프라를 조각내서 빌려주는 방식으로 확실한 수익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게다가 2004년 상장 이후 처음으로 배당금 인상까지 단행했단 말이죠. 와, 배당금을 올렸다는 건 진짜 현금 흐름에 대한 엄청난 장기적 자신감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줄 만큼 든든하다는 뜻이니까요. 그 결과 주가가 장중 10% 가까이 폭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위협하게 된 겁니다. 확실한 실력이 입증되고 룰이 예측 가능한 곳으로는 돈이 이렇게 무섭게 몰려든다는 걸 완벽한 사례네요. 네, 자본의 아주 정직한 습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석한 다른 자료, 즉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시장 통계를 보면 상황이 진짜 180도 다릅니다. 아, 그 16조 원 엑소더스 이야기군요. 네, 구글처럼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국 코인 시장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60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불과 2년 만에 순유출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한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엑소더스 아닙니까? 이 천문학적인 자본 유출의 핵심 원인은 단연코 규제의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룰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파생상품 거래가 전면 금지되어 있거든요. 게다가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어요. 아,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천억이나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려면 반드시 리스크를 해지,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 방어 수단이 바로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인데 그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한테 파생 상품 없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라는 건 뭐랄까 마치 엑셀러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는 아예 없는 레이싱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라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위험을 제어할 장치가 법적으로 아예 막혀 있으니까 거대 자본이 머물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 돈이랑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기관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력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나 핵심 개발 인재들까지 전부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요.
이들이 향하는 곳이 주로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같은 곳입니다. 아부다비요? 거기는 규제가 좀 다른가 보죠? 네, 거기는 정부 차원에서 아주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인지 이른바 속도 제한 규정이 너무 명확한 거예요. 아, 룰이 무엇이라니까 기업들은 안심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네요.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만들어진 한국의 무조건적인 금지 조치가 역설적으로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말려죽이고 있는 거군요. 네, 룰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자본이 도망친다는 이 거시적인 흐름, 사실 이게 우리 개인들의 일상적인 금융생활에서도 똑같이 발견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들어온 미성년자 주식 계좌 통계를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수치가 엄청나더라고요. 올해 1분기 아이들 명의의 주식 계좌 개설이 작년 대비 무려 272%나 폭증을 했어요. 계좌당 평균 잔고도 약 1,000만 원 수준이나 되고요.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과거에는 명절에 세뱃돈 받으면 무조건 은행 예금 통장에 넣는 게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돈이 자본시장으로 직접 쑥쑥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젊은 부모 세대의 금융인식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개설을 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건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금 금리만으로는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없다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적극적인 투자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자료에 나온 증여세 비과세 한도 규정을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현재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세제 혜택이 분명히 존재하죠. 솔직히 조금 삐딱하게 보자면 부모들이 단순히 이런 혜택을 노리거나 합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하려고 아이들 이름표만 계좌에 딱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이걸 두고 막 조기 금융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낭만적이고 순진한 포장 같기도 하거든요. 세금 회피나 증여 목적에 섞여 있다는 점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들의 실제 투자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이게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패턴이 하나 발견되거든요. 어떤 패턴이죠? 부호 세대 본인들의 주식 계좌를 보면 보통 단기 변동성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개별 테마주나 빅테크 종목에 막 쏠려 있는 경향이 아주 짙어요. 단기적인 수익률, 그러니까 이른바 대박을 쫓는 매매 회전율도 굉장히 높고요. 샀다 팔았다를 엄청 자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에 자녀 명의의 계좌에 담긴 종목 최상위권을 보면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나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시장 전체의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 내역이랑 방식이 부모 본인들의 계좌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변동성에 큰 개들 과일 가게에 막 베팅을 하면서도 자녀들 통장에는 시장 전체라는 튼튼한 과수원 그 자체를 심어주고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매매 패턴을 봐도 자녀 계좌는 사고 파는 빈도가 현저히 낮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부모들이 자녀 계좌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어떤 믿음, 그리고 배당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의 마법이라는 확실한 원칙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매일의 주가를 맞히는 도박판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면서 증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개인들의 이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력들은 참 인상적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자본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곳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작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거시적인 현실은 정반대로 극단적인 혼돈을 향해서 치닫고 있단 말이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 말씀이시군요. 네, 당장 오늘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개시했던 이란 군사행동 그 법적 마감 시한인 60일째 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상 이제는 군사 개입을 멈추거나 의회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고서에 담긴 시나리오들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옵션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미군 지휘부가 백악관에 보고한 군사 옵션들의 수위가 그냥 단순한 정치적 엄포 수정을 넘어섰거든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직접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이라든가. 와, 지상군 투입이요? 네, 거기다 이란 핵시설 내부에 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정밀 타격, 그리고 대규모 신속 타격 방안까지 지금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법적 통제를 우회해서라도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 자체를 뿌리째 또바버릴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실행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곳이 바로 에너지 시장이죠. 자료를 보면 5월부터 이른바 진짜 오일 쇼크가 올 거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터져 나왔더라고요. 지금까지의 상황이랑 앞으로 닥칠 충격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까요? 지난 2달 동안 우리가 겪었던 유가 상승은 사실 걸프 지역의 핵심 정제 설비들이 타격을 받아서 가동을 멈추면서 발생한 거였거든요. 원유를 가공하는 공장이 멈춘 거였군요. 네, 원유를 가져다가 등유나 경유를 만들어내는 가공품 생산 라인이 일시적으로 멈춘 그런 병목 현상이었죠.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은 전략 비축유를 풀거나 바다 위 유조선에 저장해둔 재고 물량을 막 끌어다 쓰면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에 달했다. 맞아요. 5월을 기점으로 이 완충지대마저 한계치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가공할 설비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가 되는 원유 그 자체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절대적 결핍의 단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가루를 빵으로 만드는 제빵기가 고장나서 잠시 창고에 있던 빵을 꺼내 먹으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그 창고도 텅 비었고 애초에 밀가루를 생산하는 밀밭 전체가 그냥 새까맣게 불타버리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원유라는 가장 밑단의 원재료가 마르면 산업 생태계 전반의 원가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무너지는 겁니까? 당장 원유를 정제해서 나프타를 뽑아 쓰는 아시아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나프타가 플라스틱 원료잖아요. 내 플라스틱, 합성섬유, 타이어, 심지어 가전제품의 외장재를 만드는 완전 기초 원료거든요. 정유사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원유를 확보하려고 막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 매입 경쟁을 벌이게 될 거란 말이죠.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오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천문학적인 원가 상승 압력은 결국 석유화학 산업을 거쳐서 최종 소비재의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장 기계 돌리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 거의 모든 실물 경제의 물가를 밀어올리는 아주 무서운 방아쇠가 되는 거예요. 와, 그 방아쇠가 당겨져서 당장 우리 지갑으로 날아든 첫 번째 청구서가 바로 비행기 싸기더라고요. 오늘 발권하는 항공권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33단계의 유료 할증료가 적용된다고요. 네, 2016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와, 33단계? 이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할증료가 결국 유가 변동을 소비자한테 직접 전가하는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이거든요. 당장 제주도 가는 건 얼마나 오르나요? 당장 제주도를 향하는 국내선의 경우에요. 항공권 기본 운임을 제외하고 유료 할증료만 지난달 대비 4.4배가 폭등한 34,100원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그럼 4인 가족 기준으로 왕복이면 21만 원이 추가로 깨지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국제선 노선의 경우는 거리나 지역에 따라서 막 최대 50만 원 이상의 할증료가 징수되고요. 50만 원이요? 네. 그래서 당장 이번 여름 휴가를 포기하고 예매를 취소하는 사례가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수요 급감에 대비해서 서둘러 노선 감편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구 반대편 중동 사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리는 그 군사 옵션 하나가 결국 우리 집 여름 휴가 계획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계 소비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거네요. 네, 세상이 그만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비행기 싸기 무서워서 휴가를 포기한 분들이 참 많은데 마침 오늘이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오늘 쏟아진 사회 기사들을 제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참 기분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일터의 풍명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이 노동절의 단면은 사실 자본과 노동의 첨예한 갈등, 그리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동시에 노출하고 있죠. 일단 반도체 부문 노사 갈등이 가장 뜨거운 이슈죠. 네, 대표적인 장치 산업인 반도체 부문인데요.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서 일부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국가 경제에 미칠 파급력을 우려한다면서 상생을 촉구했습니다만 노조 측 반응은 좀 달랐죠. 네, 현재 파업 중인 삼성전자 노조 측은 타 기업의 사례를 들면서 자신들의 15% 성과급 요구안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워낙 강경한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여론조사 자료입니다. 응답자의 약 70%가 이번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숫자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 딜레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도체라는 산업의 특수성을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반도체는 매년 수십조 원 단위의 설비 투자를 멈추는 그 순간
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대한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입니다. 아, 멈추면 끝나는 거군요. 네, 따라서 천문학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다음 세대 공장 건설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땀 흘린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직접 현금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미래를 위한 재투자와 현재의 노동에 대한 보상이 부딪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노조의 노동가치 인정 요구와 회사의 미래 생존을 위한 자본 축적 논리가 충돌하는 것인데, 대중은 현재의 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후자의 논리, 그러니까 자본 축적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아, 이게 어느 쪽에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의 생존 룰이랑 노동의 보상 룰이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이군요. 네, 구조적인 충돌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뼈아프게 본 기사는 바로 다음 자료였어요. 한쪽에서는 막 15% 성과급 규모를 두고 거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오늘 이 시간에 노동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오늘이 유급 휴일인지조차 체감을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무려 35%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절은 엄연한 유급 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 배달 라이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법적 지위에 분류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직군 노동자들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룰에 따라 일하는 개인 사업자로 묶여 있거든요. 아, 스마트폰 앱의 알고리즘에 철저하게 종속돼서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정작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사장님 취급을 받으니까 내가 쉴 권리를 요구할 대상 자체가 아예 없는 거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노동의 형태는 21세기의 긱 이코노미로 너무 눈부시게 진화하면서 파편화가 되었는데, 이들을 보호하고 규정하는 법적 시스템은 아직도 그 옛날 공장 노동을 기준으로 하던 20세기의 낡은 틀에 그냥 멈춰서 있는 겁니다.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사례네요. 네, 현재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일하는 사람의 쉴 권리를 보장하려는 이른바 일터 기본법이 발의는 되었지만 뾰족한 해답 없이 계속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참 지정학적 혼돈 때문에 비행기 싹시 폭등해서 여행은 취소되고 어느 쪽은 성과급 투쟁을 벌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쉴 관리조차 없이 배달을 피워야 하는 이 얽히고 설킨 사회. 그런데 이 복잡한 하루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서울 성수동에서 터졌습니다. 아, 서두에 말씀하신 그 포켓몬 카드 대란이죠. 네, 쉬는 날을 맞아서 무려 4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그 목적이 한정판 잉어킹 포켓몬 카드 한 장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 4만 명이라는 인파는요, 주최 측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숫자였습니다. 노동절 휴일을 맞아서 거리로 나온 나들이객이랑 또 희소성 높은 카드를 선점하려는 수집가들이 새벽부터 막 엉키면서 일대 통신망이 마비가 될 정도였으니까요. 통신망까지 마비됐어요? 네, 그래서 결국 대형 압사 사고를 우려한 경찰이랑 주최 측이 행사를 그냥 전면 중단시켜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뉴스를 쓱 보면 그냥 와, 포켓몬 열풍 대반하다. 쉬는 날 사람 참 많이 모였네 하고 웃어넘길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자본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철저하게 계산된 경제 현상의 축소판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상의 본질은 희소성에 대한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반응이거든요.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것이 확실시되는 한정판 프로모카드라는 그 경제적 이익이 무려 4만 명의 군중을 길거리로 끌어낸 아주 강력한 인센티브가 된 것이죠. 돈이 되는 룰이 명확하니까 사람이 몰린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주최 측은 수요를 치명적으로 과소평가했고 하필 노동절이라는 시간적 특수성이 주는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룰을 통제하지 못한 기업은 행사를 포기해야만 했고요. 아, 룰을 통제 못하니 브랜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이 처음엔 구글, 암호화폐, 중동, 그리고 포켓몬까지 완전히 제각각 따로 노는 파편들 같았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묶이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캘리포니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칩을 독점하면서 클라우드 통행료를 챙기고 한국의 법망을 빠져나온 16조 원의 기관 자금은 싱가포르의 안전한 규제 요새로 도피를 했습니다. 게다가 중동의 60일짜리 시한폭탄은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원유라는 자원의 희소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의 가족 여행을 취소시켰죠. 네. 자원이나 자본, 그리고 권력이 아주 예측 가능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극단적인 거시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정보가 막 넘쳐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이면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 돈과 권력이 향하는 메커니즘을 꿰뚫어보는 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온라인에서는 잉어캔 카드 한 장을 얻겠다고 성수동에 몰려간 4만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무모하다 이런 조소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인공지능 칩을 막 쓸어 담는 구글, 바닥을 드러내는 비추교로 꽉 쥐고 흔드는 산유국들, 그리고 파생상품이라는 방어막을 찾아서 글로벌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거대 자본들. 이 무자비한 자원쟁탈전의 시대에 어쩌면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희소성 있는 카드 한 장에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절대적 결핍이 지배하는 이 경제의 진짜 작동 방식을 가장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날카롭고도 도발적인 통찰이네요. 여러분이 오늘 쫓고 있는 희소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일 새벽에도 세상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인사이트를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하루를 무장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심증 세상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